이야기는 영조시대 서울 궁정동 칠궁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다. 칠궁은 비록 정실 왕비는 되지 못했지만 왕을 낳아 후궁의 자리에 오른 7여인의 신주를 모신 곳. 이 궁녀들의 최고 희망이자 절망의 증거인 칠궁은 일반인의 출입이 영구히 제한된 금단의 땅이었다. 궁녀들에게 이곳은 궁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운명의 상징이었다. 바깥 세상에는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전설이 남아있지만 조선의 궁녀 제도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 말까지 철저히 규격화된 체제로 유지되었다. 궁녀는 상궁을 가장 비천한 무수리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 연하는 7살의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다.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집안의 사정으로 궁녀로 선발되었다. 궁에 들어올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 즉 처녀성 확인을 위한 앵무새 피의 의식은 어린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왕과 왕비의 옷을 만드는 침방에 배속되었다. 침방은 손끝의 섬세함과 인내를 요구하는 전문 부서였다. 연하는 스승인 제조상궁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바느질과 수놓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궁녀들에게는 일반 사대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한문을 익히고 궁궐의 법도와 의례를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그들은 국가에서 월급 녹봉을 받는 여성 공무원이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으로 길러졌다. 연하는 밤마다 붓을 들어 궁체를 익혔다. 궁체는 글씨의 자아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정성, 온화, 충성심만을 담아야 하는 통제된 글씨체였다. 이는 궁녀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오직 왕실을 위한 도구가 되라는 뼈아픈 교육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수는 조선 후기 기록에 의하면 500명에서 600명에 달했다. 이들은 맡은 일에 따라 내명부 소속으로 정오품 상궁부터 종구품에 이르기까지 10등급으로 나뉘어 각자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 연하는 그나마 양가 출신이었지만 궁궐 깊은 곳에는 노비 출신인 무수리 휘빈이 있었다. 휘빈은 왕실의 청소나 물 깃는 일을 담당하는 궁녀 중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는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왕의 눈에 띄어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휘빈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왕과 왕비의 동서, 내전의 비밀 등을 치밀하게 관찰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휘빈이 영조의 눈에 띄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다. 영조가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신분이 미천했던 것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육상궁을 자주 드나들던 시기였다. 영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콤플렉스로 괴로워했는데 휘빈은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위로를 건네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장희빈이 숙종의 총애를 얻어 왕비의 자리까지 노렸던 것처럼 비천한 궁녀가 승은이라는 기회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궁녀는 입궁한 지 15년이 지나면 관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 이는 곧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궁녀에게 이 관례는 사실상 신랑 없는 혼례였다. 그들은 평생을 왕을 위해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기에 관례는 왕에게 시집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졌다. 연하는 관례를 치른 후 스승인 제조상궁으로부터 독립하여 동기 궁녀와 2명씩 짝을 지어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궁녀들은 외부와의 인연이 단절된 채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단절 속에서 궁녀들끼리 동성 연애를 하는 일이 연산군 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궁궐 내의 삶은 억압적이었습니다. 궁녀들에게 최대의 희망은 왕의 승은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승은을 입게 되면 그들의 위상은 물론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입장에서 시중을 받는 입장으로 변하는 것이죠. 궁녀가 승은을 입어 왕자녀를 낳게 되면 종사품의 수건에서 높게는 정일품의 빈, 즉 후궁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나 되는 궁녀들 속에서 왕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장희빈처럼 숙종의 총애를 얻어 왕자를 낳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은 파란만장한 삶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은 결국 숙종과 인현왕후 사이에 정치적 파란 한국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승은은 신분 상승의 꿈이기도 했지만 왕비나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정치적 격동기에서 파란을 겪을 수 있는 권력 투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궁녀는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평생 동안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이 들 때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자연재해가 음양의 부조화로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궁궐 내에 갇혀 지내는 여성들의 원한이 쌓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왕은 궁녀들 중 일부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며 음양의 조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나이 들고 병들면 혹은 왕족이 아닌 자가 죽으면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창덕궁의 긴 문인 요금문은 왕족이 아닌 궁녀나 시신이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스승으로부터 궁녀가 병들면 요금문으로 나가야 하지만 밖은 더 지독한 지옥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출궁이 되어도 다른 남자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궁궐이라는 굴레 속에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하는 이 운명 속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녀는 침방의 전문 기술을 연마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지만 왕의 승은이라는 희미한 희망과 평생 갇혀 지내야 할 운명 사이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왕에게 인정받아 칠궁에 모셔지는 것 혹은 그 모든 굴레를 끊고 자유를 얻는 것,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삶은 철저한 규율과 감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에는 궁녀들의 특별한 업무 공간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잠을 자는 침전을 둘러싼 작은 방들, 바로 그곳에서 궁녀들은 숙직을 섰습니다. 이 숙직은 지밀이라 불렸는데 가장 지엄하고 중요하여 말 한마디 세어 나가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친방 나인으로서 대조전 숙직을 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 잠자리를 둘 수도 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왕과 왕비가 동침하는 침전 가까이에서 그녀는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짐작을 해야 했지만 어떤 것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왕과 왕비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는 노련한 상궁들만이 숙직을 섰고 젊은 궁녀들의 접근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궁녀들은 맡은 일에 따라 계급이 나뉘었고 그 계급에 따라 복장도 달랐습니다. 연화 같은 친방 나이는 내인이 되었지만 그 위에는 상궁이 있었습니다. 상궁은 개구리 모양의 첩지를 달고 옥색 저고리에 당의를 입는 등 일반 내인과는 확연히 다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정호품에서 종구품까지의 품계를 가졌는데 정호품 상궁은 양방 관료의 참판 아래에 해당하는 중견 실무자이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궁녀들은 정식으로 월급 녹봉을 받는 여성 관리였습니다. 순종 때의 기록을 보면 상궁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150만원 상당의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실을 대상으로 하는 궁중 음식, 폭식, 자수 등의 분야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일했던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계는 철저히 도제식 교육과 통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견습 내인생 각시들은 횃불을 입에 들이대며 본 것은 보지 않은 것으로, 들은 것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하라는 끔찍한 협박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궁녀들의 입조심을 시키기 위한 궁중 형사였습니다. 연화는 궁궐에서 궁체를 배웠습니다. 궁체는 글씨에 자신의 개성이나 감정을 담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직 정성, 온화, 충성심만을 담아 왕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규율이었습니다. 궁체는 궁녀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오직 왕실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요하는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궁녀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규율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궁녀들은 평생 동안 궁궐 안에 갇혀 살아야 했고 외부와의 인연은 단절되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최대의 희망은 왕의 승은을 입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분 상승이자 칠궁의 별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연화의 운명은 왕의 눈빛과 승은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비천한 곳, 물을 깃고 청소를 하는 무수리들의 공간에서 휘빈은 야심을 키웠습니다. 휘빈에게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존재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었고 마침내 왕영조를 낳아 칠궁에 모셔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휘빈은 숙빈 최씨의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영조처럼 어머니의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군주가 자신의 존재를 통해 비천함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휘빈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왕과 왕비의 동서, 내전의 비밀 등을 치밀하게 관찰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칠궁에 모셔진 비극의 여인들, 칠궁에는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를 제외한 6명의 궁녀 출신 왕의 생모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장희빈 장씨처럼 숙종의 총애를 얻어 왕비 자리까지 올랐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은 비극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궁녀들에게 승은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승은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기도 했지만 왕비나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정치적 격동기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의 사당인 육상 묘운날 육상궁을 가장 자주 찾아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는 왕이 되어서도 지울 수 없었던 신분의 굴레였습니다. 휘빈은 왕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왕이 공경에 처하거나 심적으로 약해졌을 때 마치 숙빈 최씨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다가가 위로를 건네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연화는 휘빈의 위험한 야심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 역시 왕의 승은을 통해 궁녀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는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휘빈처럼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방의 전문 기술을 연마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궁녀의 삶은 왕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스승인 제조상궁이 연화를 불러 은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제조상궁은 왕의 측근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실세였습니다. 그녀는 휘빈의 수상한 동향을 감지하고 연화에게 휘빈을 감시하고 그녀의 행동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가장 비천한 동료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궁녀들은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월급 녹봉을 받는 여성 관리였으며 철저한 계급과 위계 속에 살았습니다. 정일품 빈부터 종구품 나인까지
10등급의 품계를 가졌으며 그들의 복장과 의례는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달랐습니다. 이 궁녀들의 세계를 총괄하고 궁궐 내에서 막강한 실권을 휘두르는 인물이 바로 제조상궁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왕의 측근에서 내전의 재산을 관리하며 왕비의 총애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기에 정승들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실세였습니다. 실록에는 제조상궁에게 줄을 대기 위해 뇌물을 바쳤던 관료들의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조상궁은 연하를 불러 휘빈을 감시하게 했을 뿐 아니라 궁녀들의 복종과 통제를 위해 엄격한 규율을 집행했습니다. 궁녀들은 10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스승인 상궁에게 전문 교육을 받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왕실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궁녀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앵무새 피로 처녀성을 확인하는 의식, 그리고 궁체를 통해 자아를 버리는 교육은 이 모든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연하는 휘빈을 감시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조상궁에게 보고했습니다. 휘빈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연하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휘빈은 연하의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칭찬했고 연하에게 자신의 야심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나인 연하야, 너는 이 궁에서 썩을 재주가 아니다. 너의 바느질처럼 너의 삶도 아름답게 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휘빈은 연하에게 왕이 가장 아끼는 물건, 즉 왕의 어진이 보관된 냉천정 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달라고 은밀히 청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곳을 자주 찾았는데 휘빈은 그곳에서 왕과 단독으로 마주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휘빈을 도우면 제조상궁의 신임을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왕의 승은을 향한 휘빈의 처절한 야심이 연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자유를 향한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연하는 결국 휘빈에게 냉천정의 동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종과 충성이라는 궁궐의 규율을 어기는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휘빈은 연하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냉천정 앞에서 왕과 극적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어머니 숙빈 최씨의 비참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왕의 콤플렉스와 효심을 자극했고 결국 왕의 승은을 입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무술이 출신인 휘빈이 왕의 후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휘빈이 후궁이 되자 제조상궁은 연하의 배신을 알아차리고 경로했습니다. 제조상궁은 연하를 요금문 밖으로 내쫓아 죽이려 했지만 연하는 이미 승은을 입은 휘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휘빈은 자신을 도와준 연하를 구했지만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하를 자신의 시중을 드는 나인으로 두어 감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자유를 위한 작은 반항의 대가 새로운 권력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후궁이 된 휘빈은 종사품 수건으로 품계가 오르며 궁궐의 새로운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피천했던 과거의 굴욕을 갚으려는 듯 자신을 무시했던 다른 궁녀들과 관료들에게 복수하고 독단적인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조상궁을 견제하며 내전의 권력을 장악했고 왕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휘빈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연하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삶은 휘빈의 탐욕과 독단 아래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연하는 휘빈의 측근에서 그녀의 모든 비리와 부정부패를 지켜보았고 이 모든 것이 궁녀들의 최고 희망이었던 승은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은 후궁이 낳은 아들은 훗날 왕영조이 되었고 그 후궁은 칠궁에 모셔지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 과정은 늘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장희빈처럼 권력을 탐한 후궁은 결국 죽음을 맞았고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도 피천한 신분 때문에 아들 영조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를 안겨주었습니다. 휘빈의 독단적인 행동이 결국 왕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휘빈의 부정부패와 독단을 고발하는 비밀 상소를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연하는 평생 익혔던 궁체로 그 상소를 써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모두 지우고 오직 충성심만을 담아 배웠던 그 글씨체에 그녀는 이제 자유와 정의라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았습니다. 연하의 상소는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은 휘빈의 비리와 독단을 확인했고 결국 휘빈은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궐의 가장 외진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연하는 왕에게서 요금문을 통해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닌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연하는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이 나이 들고 병들면 나와 살았던 궁말이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궁녀들은 출궁 후에도 다른 남자와 살 수 없는 운명이었기에 이곳에 모여 함께 외롭고 쓸쓸한 만년을 보냈습니다. 연하는 그곳에서 궁녀들이 절에 시주하며 만년의 외로움을 달랬던 항림사와 같은 사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궁궐에서 배웠던 침방 기술과 궁중 음식 조리법을 밖으로 가져나와 궁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전문직 여성으로서 그리고 자유를 쟁취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궁궐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연하는 자신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궁녀 출신의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왕의 승은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일구는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연하의 삶은 규율과 법도에 얽매여 평생을 갇혀 지내야 했던 궁녀들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 희생으로 그 굴레를 끊고 자유를 쟁취한 영원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